안녕하세요. 우리 모두의 취업백서 시중 잡담 6회가 돌아왔습니다. 저는 무책임 프로듀서 이기상입니다. 오늘도 역시 시중 잡담의 입당꾼 취업 전문 기자 이국명 부장님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안녕하세요. 더운데 잘 지내고 계시나요? 네. 머리를 더 짧게 잘라가지고 참 보기가 좋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참 거짓말을 잘 못하는 성격이라 어떻게 얘기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시작부터 디스를. 네. 예.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살찐 김구 선생같이 생겼다고. 오, 그러니까 딱 와닿는데 이미지가 그려지네요. 네, 그래도 다행입니다. 제가 김구 선생님과 감히 외모만이라도 이렇게 비교가 된다는 게 영광인 것 같습니다. 네, 좋으시겠습니다. 네. 저희가 1회부터 5회까지 직무를 찾고 직무에 맞는 회사를 고르고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법 쓰기 그리고 면접까지 취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알아봤어요. 오늘 6회는 취업이 된다면 혹은 인턴으로 출근을 시작했다면 본격적으로 밀림의 왕국에서 서바이벌이 시작이 됩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선배들을 맞닥뜨리는 것은 마치 신병교육대를 마치고 내무반에 처음 들어가는 것과 같이 긴장되는 순간인데요. 이 야생의 세계에서 인턴과 신입사원이 살아남는 법을 오늘 이국명 부장님께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살아남는 법 하니까 좀 무섭게도 들리고 좀 그런데요. 네, 살아남는 법이라고 하면 좀 무서운 얘기일까 아닐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어차피 직장 내에 들어가시게 되면 선배들한테도 사랑을 받아야 되고 뭐 동료들한테도 좋은 그 동지애를 갖고 나가야 될 테니까 그럴 때 필요한 그 일반적인 기본 노하우라고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직장 생활을 어떻게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하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걸 찾아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부장님께서는 이렇게 유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직장 생활은 대학 생활이나 동호회 생활이 아니에요. 그렇긴 하죠. 예. 뭐 거기 가가지고 뭐 친구를 만든다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비즈니스라는 험난한 그 정글의 법칙이 통하는 그런 세계에서 뭐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어야 생활이 가능하니까요. 뭐 그런 노하우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예, 요즘 채용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신입을 뭐 공채로 뽑는 게 기본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입들 중에 승진을 시키거나 뭐 이런 트렌드로 갔었는데, 요즘은 기본이 인턴이에요. 인턴을 먼저 뽑고, 그 중에 다시 이제 신입을 골라내는 그런 형태로 바뀌었어요. 예, 그러니까 인턴이 최종 관문이 아니라 인턴에서 살아남아야 신입직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죠. 그만큼 관문 하나가 더 늘어났다고 보셔야 됩니다. 기업들은 이런 얘기들을 해요. 요즘 뭐 인재 뽑기 너무 힘들고 또 뽑아놓으면 또 쉽게 나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뽑아도 될지 아무래도 이제 검토할 기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인턴이 필요하다. 이런 식의 논리를 피는데 실상을 보면 뻔히 다 아시잖아요. 비용 절감이란 그런 목적도 없지 않아 있을 수밖에 없죠. 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정식 직원이 되면 쉽게 자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모든 저희 직장에서 기업에서 인턴을 먼저 뽑고 그 인턴들 중에 이제 정규직 신입으로 전환시키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근데 이 정규직 전환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글쎄요. 제가 그냥 듣기로는 대기업이나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높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시내 직장이라고 부르죠. 금융 공기업들. 이런 데들은 18%밖에 안 된대요. 인턴을 10명을 뽑으면 그 중에 많아야 2명, 100명을 뽑으면 18명. 이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중소기업, 그렇게 인재 뽑기 힘들다는, 사람 뽑기 힘들다는 중소기업들도 인턴에서 정규직 전환율이 얼마 전에 조사한 걸 찾아봤더니 62.9%. 100명 중에 62명밖에 안 되고 나머지 38명은 이제 빠빠이 한다는 얘기인 거죠. 자발적으로 나갔는지 회사에서 잘랐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구직자들이 이런 얘기들도 해요. 우리는 단물만 빨리고 쫓겨났다. 이런 표현들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걸 또 뒤집어서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일단 인턴을 뽑을 때 그 100% 정규직으로 만들어주겠다는 뭐 이런 공고에 이렇게 써 있지 않는 경우에는 정규직 전환율이라는 거를 미리 이제 예정하거나 네. 아예 없는 기업들도 있대요. 그래서 진짜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주겠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10명을 뽑았을 때 이 중에 몇 명을 정규직으로 만들겠다는 걸 미리 정해놓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 중에 마음에 드는 애가 많으면, 마음에 드는 구직자가 많으면 10명 다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한 명도 마음에 안 든다. 그럼 다 잘라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 이거 진짜 서바이벌이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또 이런 얘기들도 해요. 원래는 정규직 전환 계획이 한 명도 없는 경우들도 있대요. 그냥 인턴을만 쓰고 버릴 생각을 하는 경우들도 간혹가다 있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예. 그런데 인사 담당자들은 그게 꼭 그렇지만은 않대요. 계획은 그렇게 잡았으나 네. 그 중에 마음에 드는 얘 진짜 너무너무 탐이 난다. 없는 자리를 만들어서라도 그 친구를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준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게 인사 담당자의 또 파워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인턴으로 처음에 들어가신다고 해서 맨 처음에 이제 정규직 전환 약속받지 못했다고 해서 너무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없던 자리도 생겨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없던 자리를 만들려면 네. 솔직히 쉽지는 않겠죠. 하늘에서 별을 따는 만큼. 그렇죠. 쉽지는 않은데 네. 또 쉽지 않다고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나는 구멍이 있다고 하고 네. 예, 항상 어디에든 길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네네. 인턴으로 이제 첫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부터 본격적인 서바이벌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 인사 담당자 분들한테 들은 얘기, 또 제가 책에서 보고 좀 정리한 얘기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가장 기본이 말 그대로 기본을 지켜라. 기본을 철저히 해라. 네. 기본이 돼야 되는 그런 인턴 생활을 해야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네. 그런데 그 기본이란 게 도대체 뭐냐 하면 일단 보통 회사가 9시에 출근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턴 사원이 9시 땡 하고 들어왔다. 어떻게 보겠습니까? 근데 그 9시라는 게 참 애매한 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9시까지 출근을 하는 게 아니라 9시에 업무를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이 대표님이 역시 회사 생활을 열심히 하셨는지, 예,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어서 그런 건지, 예,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솔직히 요즘 9시에 딱 출근을 했다고 해서 땡하고 출근했다고 해서 업무를 시작하려면 일단 컴퓨터도 켜야 되죠. 그 다음에 옷도 이제 뭐 자켓이나 이런 것도 정리를 해야 되고 일단 물도 마셔야 되고 또 급하게 이제 좀 멀리 오신 분들은 화장실도 갔다 와야 되고 업무 시작을 하려면 최소한 5분에서 10분은 걸려요. 그런데 9시에 업무를 시작해야 되는데 9시 땡하고 와서 9시 10분부터 일을 한다. 상사의 눈이 아주 매의 눈으로 변하기가 쉽겠죠. 이런 인턴을 좋게 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최소한 10분 전, 좀 여유가 있다면 30분 전에 출근을 해서 미리 오늘의 어떤 업무를 할지 미리 준비를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상사의 눈이 이제 매의 눈이 아니라 자유로운 어머니의 눈으로도 바뀔 수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또 인턴 사원들이 요즘 잘 못한다고 그 인사 담당자 분들이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사 문제예요. 그 기업 규모가 큰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산에 들어가가지고 거의 태반이 모르는 사람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뭐 중소기업일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인사 담당자들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그 회사 이제 정문을 통과하면서 경비 아저씨 있잖아요. 경비 아저씨에게부터 인사를 잘하는 그런 직원들을 보면
참 보기가 너무 좋대요. 네. 그리고 사무실 들어오면서도 안녕하십니까? 좀 그 신입사원다운 인턴사원다운 패기 넘치는 네. 그런 그 사무실의 그 무거운 분위기를 좀 밝게 만들어줄 수 있는 네. 이런 목소리가 들린다면 아주 듣기가 좋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요즘 인턴사원이나 신입사원들이 보통 보면 그렇게 인사하는 직원들이 좀 생각보다 적다고 합니다. 다들 쑥스러움을 너무 많이 타서 그런지 이게 예. 그리고 요즘 가정교육이랑도 좀 문제가 연관이 되는 것도 같고요. 네. 인사를 잘하는 직원이 많지 않다고 하는데 이런 기본을 지키는 인사를 잘할 수 있는 인사를 보는 사람마다 할 수 있는 이런 기본을 지켜야 되는데 혹시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한테 어떻게 인사를 하냐. 같은 회사 사람이라고 해도 내가 한 번도 소개를 받은 사람이 아니고 저 사람이 나를 아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인사를 하냐 이렇게 항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신입사원이라고 하면 그 회사에 다닌 사람들은 보통 알 거예요. 어느 부서에 인턴 들어왔다. 이 소문이 그날 바로 퍼집니다. 그 전날부터 퍼질 수도 그렇죠. 있고 네. 예. 사진까지 다 공개가 되는 수도 있어요. 그렇죠. 대부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 본인만 그 인턴 사원만 그 상대방을 모를 뿐이지 네. 그 상대방들은 다 보면 제가 오늘 온 인턴이구나. 오늘 온 신입사원이구나. 모를 수가 없죠. 인턴이나 신입사원 본인만 모르지 자기 맞박에 나 신입 이렇게 써 있는 거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사내에서 누구를 마주치더라도 일단 인사를 드리는 게 정상이고요. 특히 엘리베이터 마주치면 되게 쑥스럽잖아요. 그냥 딱 얼굴 마주치면 보통 다 스마트폰부터 꺼내죠. 인사하기 싫어서. 그런 친구들 다 선배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친구들에 맞아요. 대해 좋은 점수 절대 안 줍니다. 맞아요. 인턴이나 이제 신입 같은 경우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 선배들을 처음 만나는 자리인데 이미 첫 인상 하나로 그 친구가 이미 평가가 돼버려요. 그렇죠. 근데 특히 같은 팀에 있는 사람들은 첫 인상이 좀 안 좋더라도 일을 하면서 얘가 그런 애가 아니었구나 이런 이해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그 옆에 있는 부서나 아니면 다른 팀 사람들은 그냥 쟤는 그냥 그렇게 나쁜 애로 그냥 지켜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런 방법도 좋을 것 같아요. 사내에서 마주치는 분들한테는 무조건 이제 목례를 하거나 90도까지 인사까지는 필요 없겠지만 목례를 하는 게 좋고요. 엘리베이터나 이런 걸 탈 때는 일단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하고 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인사를 받아주건 안 받아주건 그거는 기본 예의로 지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남자분들은 화장실에서 볼일 보면서 선배들이 온다고 해서 무조건 소리 높여서 인사하지 마시고 화장실에서는 자제를 해야 되죠. 받는 분들도 쑥스러워하니까. 예. 제가 말씀드린 건 엘리베이터 얘기입니다. 화장실이 아니라. 아니면 제가 군대 있을 때 예. 행정병을 잠깐 했었어요. 행정병이 휴가를 가서. 예. 근데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있는데 대장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변 보면서 큰 소리를 격려를 했더니 소변을 그 앞에 싸신 건 아니고요. 대장이 되게 사람을 위아래로 쳐다보더라고요. 네, 그렇죠. 무조건 인사를 해야 된다고 어느 장소를 가리지 말고 하라는 건 아니고요. 네, 화장실 같은 이제 사적인 공간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간단히 목례만 하셔도 됩니다. 예. 그리고 그 인턴이나 신입사원으로 들어가게 되면 대학이나 기존의 동아리나 이런 데서 알고 있던 선후배들을 마주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반갑다고 언니, 오빠 이렇게 부르는 친구들도 간혹 있다고 합니다. 바로 지킵니다. 그거 선배들이 주변에 있던 선배들이 그거 안 보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호칭 같은 경우에도 미리 연습을 하고 그 회사를 떠나 술자리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그렇게 좀 친근하게 불러도 되지만 사내에서는 그런 사적인 호칭은 절대 부르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네. 그리고 인턴 사원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가게 되면 책상이나 이런 것도 배정받게 되는데요. 책상 지저분한 친구 일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할까요? 네, 고개만 끄덕이시는 거 보니까 본인 책상도 별로 깨끗하지가 않으셔서 제 책상은 좀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어느 순간
어디에서 어떤 상사가 자기를 보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근데 그렇다고 난 맨날 이 감시당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두려워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일단 스스로 볼 때 내 몸가짐이 바른가 이런 것들을 한 때때로 이제 점검해 가면서 일을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선배들도 이 친구 참 괜찮은 친구다 이런 평가를 하게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 인턴이나 신입인 경우에 첫인상으로 모든 것을 이제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뭐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그 사내에서 실내화를 신는 데가 있어요. 근데 실내화 질질 끌고 다니면은 정말 보기 싫어요. 그렇죠. 네. 특히 그 같은 층에서 갈 때는 그나마 좀 이해가 갈 수도 있는데 다른 층인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가 뭐 인사팀인데 저쪽 그 재무부서에서 부른다. 한층 아래 재무부서에서 부른다. 그럴 때 실내화 끌고 갔다가는 그 재무부서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을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또 전화 매너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보통 그 사내로 이제 전화가 오게 되면 각 그 자리마다 전화가 있을 텐데 이제 부재 중인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럼 전화가 계속 울리는데 아무도 안 땡겨받아요. 근데 어디를 가던 부재 중인 전화가 왔었을 때는 막내가 땡겨받는 게 기본입니다. 전화가 3번 이상 울리는데도 땡겨받지 않는데 막내가 말하자면 카톡하고 있어요. 그러면 선배들이 쟤 도대체 뭐야?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죠. 그리고 전화를 혹시 이제 타부서나 이런 데 할 때도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저 누구 계세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그 인턴이나 신입사원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에서는 좀 황당하죠. 누군데 나를 찾느냐? 누군데? 자기 소속과 이름도 밝히지 않고 당장 자기 필요한 목적만 얘기를 해버리면 그 상대방에서는 상당히 기분 나쁠 수가 있죠. 항상 전화할 때는 자기 소속과 이름을 밝히고 자기 용무가 뭔지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기본입니다. 근데 이런 전화의 기본적인 예절도 못 지키는 인턴이나 신입사원들이 간혹 있다고 해서요. 이런 것도 좀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꼭 주의하셔야 돼요. 저도 요 전화 예절을 그 C1보 사진부 데스크한테 배웠어요. 그건 또 뭔 얘기죠? 제가 뭐 급한 민원을 넣을 게 있어서 이제 아는 지인한테 이제 소개를 받았어요. 기자를 소개를 받았는데 전화번호는 안 알려줘가지고 사무실 전화를 준 거예요. 근데 사무실 전화를 줬더니만 데스크는 보통 그 사무실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데스크가 땡겨 받았는데 저는 급하니까 뭐 아무개 기자 있냐고 물어봤는데 한숨을 푹 쉬더니만 여보시오 전화를 했으면 소속과 이름과 용무를 밝히는 게 뭔지 아니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엄청 후회를 했었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기본을 잘 지키고 계신 걸로 저랑 통화할 때는 잘 안 지키시더라고요. 예, 형님. 예. 그리고 이제 신입사원들이 사내에서 이제 처음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쑥스럽고 여러 가지 이제 적응하기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신입의 존재감을 보여줘야 선배들도 저 친구 우리가 잘 뽑았다. 아니면 인턴이면 저 친구 정규직 시켜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러려면 적극성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단 뭐 인턴으로 뽑아놨는데 처음에 업무를 그렇게 과하게 맡기진 않겠죠. 물론 그런 데도 있기야 하겠지만 자기 업무 끝났다고 위에 상사들이 아직도 갈 생각 안 하고 있는데 저 이제 일 없으면 들어가도 될까요? 선배가 그렇게 과히 적직해 보지는 않겠죠. 혹시 급한 약속이 있어서 가야 된다. 그럴 때는 혹시 제 업무가 끝났는데 선배님 제가 도와드릴 일은 없겠습니까? 이렇게 미리 한번 여쭤보고 그게 없다고 하면 제가 무슨 약속이 있어서 먼저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양해를 구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 것도 없이 저 약속 있는데 먼저 들어갈게요 하고 들어가 버리면 그 친구에 대한 인식은 좋을 수가 없겠죠. 이런
좀 자기 일을 자기가 찾아서 적극적으로 하는 이런 모습도 필요하고요. 또 이제 신입이나 인턴으로 들어가게 되면 네. 처음 이제 사무실에 적응하기도 힘들죠. 또 쑥스럽기도 하고, 내가 도대체 뭘 해야 될까? 왜 혼자서 이제 멀뚱히 앉아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물론 이제 친절한 선배가 너 이거 한번 해볼래? 이렇게 해주는 경우가 있다면 좋겠지만 생활해보셔서 알겠지만 그런 경우는 없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면 예. 자기 일도 넘쳐 흘러가지고 삭막해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인턴 사원이 자기 일 주지 않는다고 혼자 앉아가지고 게임을 한다거나 카톡을 한다거나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혹시 자기한테 일이 안 주어졌을 경우에는 바로 위 선배, 그것도 뭐 과장이나 부장한테 가서 얘기를 했다가는 얘 도대체 뭐야 이런 핀잔을 듣기 쉬우니까요. 바로 위 자기 고참이나 또 자기 사수라고 하죠. 보통 뭐 네. 군대 용어긴 한데 자기 선배들한테 가가지고 혹시 제가 도울 일이 없겠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는 게 기본이에요. 가만히 멀뚱히 앉아있지 말고 그렇게 좀 적극성을 보여주시는 게 좋고요. 또 이제 퇴근 시간에 오면 좀 엉덩이가 들썩거리기 시작하죠. 퇴근을 하고 싶은데 네. 선배들은 안 가고 있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상당히 많죠. 일단 선배가 퇴근하기 전에 되도록 안 가는 게 좋겠죠. 특히 인턴 기간일 경우에는. 근데 매번 그럴 수는 없잖아요. 네. 급한 약속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럴 때는 조금 현명함을 발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선배한테 가서 선배님 뭐 혹시 바쁘신 것 같은데 제가 도울 일이 없겠습니까? 여쭤보면 뭐 선배가 뭐 이거 해라 시키는 경우도 있겠지만 뭐 오늘은 뭐 특별히 도와줄 일은 없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도 물론 있을 거예요. 네. 그럴 때는 이제 제가 오늘 무슨 약속이 있는데 먼저 좀 들어가 봐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여쭤본다거나 또 선배가 일을 너무 많이 시켜서 이제 약속을 늦을 것 같으면 선배한테 이제 그때는 솔직히 얘기해야 되는 거죠. 제가 이 업무까지 다 처리하고 가야 되지만 오늘 중요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업무는 제가 오늘 집에 가서 처리를 한다거나 내일 아침 좀 일찍 출근해서 처리를 해놓겠습니다. 네. 이렇게 선배한테 양해를 구하면 그래 너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선배는 네. 많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선배와 좀 협상을 해가는 그런 노하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것도 또 밀당의 기술이 또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 게 그리고 네. 대부분의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회사는 마찬가지일 거예요. 인턴이나 신입은 단독적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윗선배하고 항상 이렇게 묶여 있어요. 얽혀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문제는 자기가 자기 스케줄을 못 짜요. 선배들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 자기 스케줄이 맞춰서 들어가는 거니까 웬만하면 약속 안 잡는 게 좋아요. 그렇죠. 네. 되도록이면 인턴 기간 동안에는 일단 여기서 내가 뭔가의 존재감을 보여줘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생활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되도록이면 뭐 개인적인 약속이나 이런 것들은 최대한 줄이시는 게 좋죠. 뭐 그렇다고 전혀 약속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뭐 그럴 때는 조금 현명함을 발휘하셔가지고 네. 선배한테 그때는 이제 솔직한 밀당으로. 그런 게 필요하죠. 네. 선배들도 사람이에요. 예, 그렇죠. 선배들도 기존에 이제 자기도 신입 때 어려움을 이 친구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겠다. 자기 경험을 통해서 그거 알고 있으니까요. 그걸 잘 설명을 드리면 그 선배들도 충분히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신입일 때는 그 선배들의 노하우를 많이 들어두시는 게 좋아요. 선배들이 방금 얘기한 대로 그 신입생활 어려움을 다 겪어왔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그걸 극복해 왔는지 그런 것들을 좀 최대한 많이 들으시는 게 좋은데 뭐 이런 방법도 있겠죠. 선배들한테 제가 오늘 선배한테 이런 고민을 좀 해결책을 배우고 싶습니다. 네. 하면서 밥도 한번 얻어먹고 술도 한번 사달라고 부탁도 해보고 네. 선배들이 후배가 물론 짠돌이 선배한테 그러면 안 되겠지만 선배 나 이런 고민이 있는데 술 한잔 사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 나 시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선배는 참 없어요. 다 고마워하죠. 후배들이 자기랑 친해지고 싶어 하는데 그걸 싫어할 선배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은근 좋아요. 또 즐기고. 그렇죠. 혹시
인턴 생활 끝날 때까지 제가 나한테 한 번도 밥 사달라고 안 했어. 이런 것들은 기록하는 선배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거에 부담을 느끼지 말고 선배들한테 좀 적극적으로 다가가시면서 선배한테 선배님의 노하우를 배우고 싶습니다 하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이런 선배님한테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듣는 게 좋고요. 또 모르는 경우가 있을 때는 뭐 선배님한테 이제 물어봐야 되겠죠. 아, 선배 내가 이거 모르는데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이게 또 선배가 업무 때문에 아우 진짜 정신없어서 화장실 갈 시간도 없는데 가가지고 선배 이거 몰라요, 이거 알려주세요, 이거 몰라요, 이것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 선배도 좀 짜증나는 경우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럼요. 네, 마음 착한 선배라고 너무 이렇게 뭐 모든 걸 물어보는 건 그것도 좀 자제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현명함이 필요해요. 또 그냥 무조건 몰라요 이렇게 물어본다기보단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제가 이 부분을 잘 몰라서 미리 이런 거를 좀 찾아봤는데 그래도 이게 잘 해결이 안 돼요. 선배가 이 부분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그 물어보는 것도 좀 센스가 있어야 돼요. 아, 그렇죠. 네. 네. 이 직장은 학교나 무슨 아카데미 이런 데가 아니거든요. 업무를 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일은 이렇게 처리해서 이렇게 보고를 드리면 될까요? 라고 한번 선배하고 한번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업무를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무조건 이제 선배한테 모든 거를 다 도움을 받을 생각은 하지 말고요. 자기가 최대한 해결하고 자기가 어떻게 노력을 했다 이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선배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게 좀 더 현명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리고 팀 막내가 보통 이렇게 잡무가 많거든요. 이 선배도 시키고 저 선배도 시키고 그러다 보면 일에 노드가 걸리는데 이때는 좀 교통정리가 필요해요. 교통정리가 필요하죠, 당연히. 네. 그렇지만 이 선배들이 볼 땐 이래요. 이 친구한테 잡무를 시키는 게 귀찮아서 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이 친구를 테스트해보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이 친구가 이런 업무를 받았었을 때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는지 이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무를 너무 많이 시킨다. 그럼 말하자면 그 복사나 또 커피 타오는 거나 근데 요즘은 커피 타오는 거는 좀 심하긴 해요. 근데 회의 자료 복사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이제 그냥 복사만 해서 딱 갖다 드리는 게 아니라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누구나 보기 딱 편하게 이렇게 편집까지 해서 갖다 드리면 얘 시켜봤더니 좀 괜찮은데? 이런 소리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무를 선배가 시키는 대로 무조건 딱 그것만큼만 해서 갖다 드리는 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선배한테 사랑받을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한번 해보고 조금 더 자기의 노하우와 현명함을 발휘해서 잡무 처리도 좀 더 스마트하게 이렇게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거꾸로 생각을 해서 자기가 회사의 대표나 뭐 데스크급이라고 했었을 때 신입사원한테 중요한 업무 맡기겠습니까? 맞습니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어느 정도 기본부터 하나씩 쌓아놔야 그 다음에 중요한 일을 시키죠. 뭐 이소룡이 맨 처음에 어디 수련을 들어갔었을 때 물 나르는 것부터 시키잖아요. 뭐 맨 처음부터 무술 가르쳐 주는 거 절대 아닙니다. 기본을 어느 정도로 갖춰야 그 다음에 더욱더 이제 기술을 이제 시키게 되는 거고 중요한 업무도 시키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잡무를 잡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여기서 자 하나하나 기초를 쌓아가는 거다. 이렇게 좀 마음을 편하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렇다고 이제 신입사원한테 잡무만 시킨다고 난 잡무만 해야지. 난 복사만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 또 이제 문제가 있어요. 네. 특히 회의 같은 때 나 복사만 시켰다고 이제 복사만 열심히 해서 이쁘게 복사 프린트를 해가지고 딱 갖다 주고 나 일 다 끝났어.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복사를 하면서 오늘 회의의 내용은 뭔가 미리 한번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회사 들어오기 전에 생각했던 거, 또 외부의 그 신입이나 인턴이면 이제 회사에 적응하기 한 게 얼마 안 됐을 테니까
내부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네. 여러 가지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을 수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럴 때 회의 시간에 가만히 있지 마시고 혹시 신임 자네는 뭐 색다른 생각 없나?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버버하지 마시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런 아이디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제안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여기저기서 보는 눈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저 신입 좀 쓸만한데?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회사한테 그 선배들한테 눈도장을 받을 수 있을 그런 아이디어를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거 항상 물어봐요. 준비하셔야 돼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 신입이나 인턴 사원이 되면 이제 선배들이랑 외부에 미팅 같은 거 가끔 나갈 때가 있어요. 이제 또 신입 되면 이제 명함이 나오잖아요. 요즘은 인턴들도 명함을 만들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인턴들도 명함을 만들어 주죠. 네. 그러면 그 명함을 아주 뭐 이제 그 부모님들한테도 주고 친구들한테 주고 이렇게 자랑만 하고 다니시는데 명함도 예절이 있습니다. 명함 예절도 익히셔야 돼요. 네. 명함을 그냥 아무렇게나 지갑이나 요즘 이 목에 거는 건 뭐죠? 이 사원증. 네, 사원증 같은 데 이렇게 꼽아놓고 보기 싫게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거기에서 이제 누구 만나면 쓱 꺼내가지고 딱 들이주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상대방만 예의 없다고 보는 게 아니라 같이 나간 선배들도 얘 뭐야? 네, 속으로 아씨 이래요. 얘 괜히 데리고 나왔네.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명함 지갑을 하나 장만을 하셔가지고 요즘 이쁜 것들 많이 나오거든요. 꼭 명함 지갑에서 명함을 꺼내가지고 상대방한테 오른손에 명함을 쥐고 왼손으로는 오른손을 받치고 이렇게 공손하게 주는 이런 것도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이런 명함 예절을 한번 지키시는 게 좋고요. 또 명함을 받으면 바로 이렇게 그냥 쑥 넣어버리시는 분도 계시는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명함은 일단 관심이 있건 없건 한번 보시고 어디 계시는군요. 뭐 이렇게 좀 관심 있는 척도 해야 되고 또 명함을 쇼업 해야죠. 네. 바로 옆에다 놓고 바로 만난 사람 이제 얘기하다 보면 그분 직함이나 이름이 또 생각 안 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옆 테이블에 일단 올려놓고 가끔 컨닝도 해가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좋고 또 만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경우에는 저 사람 어디서 봤더라? 저 사람 어디에서 뭐 이렇게 하는데 또 이 명함은 도대체 내가 어디서 만났더라? 이렇게 좀 생각이 안 드는 경우들도 있어요. 명함이 쌓이다 보면. 명함에다가 메모해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몇 월 며칠 날 뭐 누구랑 어디에서 만났고 이분의 이제 그 인상착의 뭐 인상착의라고 하면 뭐 범인 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분의 만났었을 때 참 이분이 말씀을 참 잘하시더라 아니면 외모 스타일이 너무 좋으시더라 뭐 이런 자기 생각나는 거를 적어 놓으시고 이분과 대화 나눴던 내용을 간략히 메모해 놔두시면 나중에 혹시나 그분을 또 만나게 됐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이거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그분이 보고 있는데 그 앞에서 적고 있으면 진짜 이해 어긋납니다. 네, 그거는 맞습니다. 비즈니스 미팅이 다 끝난 다음에 돌아오는 길에서 그걸 적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 스마트폰 어플이 상당히 좋은 것들이 많아가지고 명함 같은 거 관리하는 어플들도 많거든요. 그런 것도 활용해 보시면 참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신입사원 생활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익숙하지가 않고 힘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특히 실수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사실 대부분이 깨지는 게 전부의 그렇죠. 일이에요. 하루의 일과가 깨지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선배들한테 무지하게 혼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하는데 네. 또 선배한테 혼날까봐 이렇게 감췄다가는 진짜 큰일 납니다. 초등학교 때 성적표 잘 안 나왔다고 부모님 사인 받아가야 되는데 사인 몰래 해갔다가 이제 선생님한테 들켜가지고 엄청나게 혼나는 뭐 이런 경험들 안 해보셨다는 표정인데 다들 한 번씩 있으시지 않나요? 아니요, 저는 그냥 정정당당하게 깨졌어요. 부모님한테. 그러셨군요. 아무튼 그거랑 마찬가지로 선배한테도 네. 일단 실수가 있으면 그 순간에 바로 보고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가래를 막을 걸, 거꾸로 얘기했네요. 호미로 막을 걸 가래를 막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작은 실수가 발견됐었을 때 거기에서 이제 해결책을 찾아야지 이걸 숨기다 보면 그 작은 실수가 점점점 커져가지고 이게 걷잡을 수 없는 네. 실수가 아니라 사고가 될 가능성도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뭔가 잘못됐다고 느꼈을 때는 선배한테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같이 해결책을 그 선배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책을 찾아보는 게 좋고요. 또 그런 거 얘기할 때도 그게 어쩌고 뭐 이런 식으로 머뭇머뭇거리지 말고요. 네. 솔직하게 네. 선배 제가 이거 실수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셔야 선배도 이 친구가 비록 실수는 했지만 뭔가 여기서 깨달은 게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예, 좀 당당한 모습을 보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봤자 선배들 왜냐하면 본인도 신입일 때 어렸을 때 비슷한 실수 여러 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걸 속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핑계 대는 순간 찍혀요. 맞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실수를 하면 바로 잡고 똑같은 실수가 반복 안 되게 하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요즘 그 구직자들이 인맥 관리 많이 하는데요. 네. 딱 직장에 들어가면 인맥 관리 그때부터 또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또 인턴 되면 아까도 이제 약속이나 뭐 이런 거 힘들기 때문에 선배와 모든 보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약속도 못 잡는데 어떻게 인맥 관리를 하냐 이렇게 항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인턴 때일 때도 인맥 관리 중요합니다. 인턴 동기들이 같이 들어가서 같은 회사에 계속 다닌다면 좋을 수도 있지만 또 언제 어느 순간 자기의 경쟁사에 갈 수도 있고 자기와 같이 협력하는 회사에 갈 수도 있고 어느 인맥이 쌓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같이 들어간 인맥 동기들이랑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받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같이 이제 사내에 채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부서가 달라질 테니까 뭐 재무부, 총무부, 인사부, 영업부 이렇게 흩어지더라도 서로 같이 자기 동기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좀 든든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 살아남아야지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 같이 좀 도울 수 있는 또 동기 모임도 만들어 보시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막내 네트워크라는 게 있어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입사 동기들이 각 부서마다 이제 딱 쪼개져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제 다양한 막내들이 이제 다 잡일을 하면서 다양한 이야기를 듣거든요. 뭐 총무부에서는 뭐 무슨 일이 있었고, 뭐 경영팀에서는 뭐 누구랑 불륜이었고. 그렇죠. 이런 회사의 구석구석 이렇게 모르는 게 없어질 정도로 막내 네트워크들이 이게 탄탄하니까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도 되게 좋은 소식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소식을 선배한테 하나씩 이렇게 알려주면 그 선배가 얘 괜찮네. 너는 내가 지켜줄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맥 관리나 이런 것도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얘기한 얘기 중에 이 얘기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요즘 연애 프로 보면 캐릭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요즘 연애 프로 뭐 보시죠? 예능 프로. 저는 무한도전. 무한도전 보면 유재석, 노홍철, 또 박명수, 뭐 또 누가 있죠? 하하도 있고 뭐 여러 이제 출연진들이 있는데 출연진들의 캐릭터가 분명하잖아요. 처음에 무한도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상당히 인기가 없어서 뭐 무모한도전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번 바뀌다가 이 캐릭터가 잡히기 시작하면서 인기가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그렇죠. 얘기들이 많이 하죠. 요즘 또 1박 2일 혹시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1박 2일 보면 한동안 인기가 없었죠. 그러다가 요즘에 또 김주혁이랑 또 누구죠? 거기 나온 친구들 있잖아요. 개그맨 누구지? 김준호도 나오고 또 데프콘도 나오고 이 친구들이 자기만의 개성 넘치는 캐릭터를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시청률이 빵 올라가고 있죠. 또 요즘 제가 좋아하는 프로인데 혹시 꽃보다 청춘 보시나요? 할아버지들을 나오시는 거예요? 그거는 꽃보다 할배고 최근엔 또 바뀌었어요. 40대
이적이랑 네. 그다음에 윤상이랑 네. 그다음에 저기 누구죠? 저기 유희열 세 명이 이제 페루에 갑니다. 예, 40대 여행기를 보여주는데 네. 이 꼬청준도 지금 아마 2회를 했을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2회를 봤는데 시청률이 엄청나요. 웬만한 공중파 앞지를 정도 엄청나게 나오는데 얼마 전에 그 어떤 칼럼니스트가 그 얘기를 썼더라고요. 이 꼬청춘이 이렇게 인기를 얻는 데는 2회 만에 세 사람의 캐릭터가 확 잡혔다는 거예요. 네. 그 유희열은 리더, 이적은 총무, 윤상은 찡찡. 나 찡찡거리는구나. 네,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찡찡을 네. 거리는데 그게 그렇게 귀여워요. 제가 보기에도 귀엽습니다. 윤상 씨는 저보다도 나이가 많으신데 제가 보기에도 저 나이에 저렇게 귀엽게 찡찡거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신입사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내에서 자기만의 캐릭터를 보여주셔야 돼요. 네. 선배들한테 얘는 딱 하면 뭐 말하자면 그 이 대표가 그 이기삼 대표가 신입사원 딱 들어갔다. 이기삼 저 인턴은 보니까 진짜 인사를 잘해. 아니면 저 친구는 메모 하나는 진짜 최고야. 저 친구는 책상을 보니까 너무너무 깔끔해. 정리 하나는 저 친구 따라갈 사람이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자기만의 캐릭터를 보여준다면 네. 선배들한테 진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좋은 이미지를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캐릭터가 저 친구 찡찡거려. 저 친구 술만 먹으면 개가 돼. 이런 캐릭터를 보여주면 절대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긍정적인 캐릭터. 네. 그런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인턴 생활과 신입사원 생활을 한다면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없던 자리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부장님, 저 사례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 주시는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은데요. 네. 제 이야기를 아닌 척하고 말씀하시는 건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는 아프리카 TV 아세요? 아우, 아프리카 TV 저 너무 좋아요. 네, 요즘 솔직히 먹방. 네, 저는 아프리카 TV를 솔직히 얘기하면 자주 안 봐가지고. 네, 부장님은 성인 채널. 그렇죠. 네, 그렇긴 한데, 아프리카 TV를 이번 주에 갔다 왔어요. 이게 판교에 있더라고요. 네. 갔다 왔다. 저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멀어가지고. 아무튼 아프리카 TV에 갔더니, 대단하더라고요. 그 안에 산에 스튜디오도 있고요. 네. 그럼 뭐 되게 의리의리하다면서요. 뭐 건물이 의리의리한 게 아니라 인테리어를 상당히 잘 꾸며놨더라고요. 그 사무실 벽이나 회의실에 네. 가장 뜨는 BJ들의 캐릭터 네. 그거를 다 붙여놨어요. 관리 대상이죠. 네, 그리고 회의실 이름이 그 BJ들의 이름으로 돼 있어요. 인터뷰했던 때는 디바 제시칸가 그 방이던데요. 네. 그리고 각 BJ들이 언제든지 와가지고 그 자기의 방송을 할 수 있게 스튜디오도 잘 갖춰져 있고요. 네. 되게 멋있었습니다. 제가 듣고 놀란 거는 바로 이 순간 아프리카 TV에 들어가면 5,000개 채널이 돌아가고 있대요. 네. 많을 때는 7,000개까지 간다고 하고요. 하루에 실시간으로 방송되는 게 10만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이렇게 방송하는 사람이 많은지 전 처음 알았어요. 네. 그럼 저희도 다음에 시즌2는 아프리카 TV로 실시간 중계로. 네. 근데 제 판교까지 갈 자신이 없네요. 여기서 하면 되죠. 어차피 카메라 한 대로. 그렇군요. 예. 아무튼 아프리카 TV의 인사 쪽 업무를 맡고 계시는 편원진 본부장님을 만나고 왔는데요. 네. 편원진 본부장님도 사랑받는 인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인턴이 있다면 없는 자리도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예, 편 본부장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개성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 태도를 되게 중요시해요. 자세와 태도. 그러니까 그 사람의 능력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신입으로 들어왔으면은 좀 이렇게 조직을 좀 막내 역할을 자기 역할에 맞는 좀 이렇게 많이 웃고 분위기도 띄우고 이렇게 활발하고 좀 이렇게 많이 주위 사람을 웃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엔돌핀 역할을 좀 하는 친구들을 좀 선호하고 있어요.
그 친구 3개월 동안 업무를 보면 얼마나 보겠어요. 예. 업무가 좀 한다는 데 한계가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그 본인의 그 조직 내에 좀 역할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업무적 역할보다는. 만약에 이 업무를 줬는데 이 업무를 그대로 해온다. 그러면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하는 일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자기가 고민하고 여기에 플러스에서 어떤 생각까지 고민을 하고 있나 그런 걸 되게 중요시해요. 그러니까 시키는 일만 한 게 아니라 네. 그거를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네. 좀 더 플러스 알파를 붙인 예, 그렇죠. 그런 어떻게 보면 거를 자기 해야 일에 된다. 대한 주인의식을 갖고 있는 거죠. 주인의식이 네, 있어요. 이거 내일이다 생각하고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고민하는 친구들. 예. 그런 친구라면 없던 자리도 생겨날 수 그럼요. 있다. 네. 네, 아프리카 TV 표현원진 본부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취중 잡담의 깨알 같은 인기의 코너 책 소개 한마디 시간입니다. 이 시간만 되면 어떤 저자의 명구절이 나올까 기대가 되는데요. 부장님, 오늘은 어떠한 책인가요? 예, 혹시 이 팀장님은 마시말로 이야기 읽어보셨어요? 아니요. 그 베스트셀러를 안 읽어보셨어요? 저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여건이? 네, 마음에 안 들어서. 혹시 저자를 만나보셨나요? 아니요. 근데 왜 저자가 마음에 안 들어? 참. 오늘 가지고 나온 책은 그 네. 마시말로 이야기로 유명한 저자가 쓴 난쟁이 피터라는 책입니다. 그 호아킴 대 포사다가 쓴 책인데요. 네. 이 책의 부제가 인생을 바꾸는 네. 목적의 힘입니다. 예, 이 소설 형식으로 되어 있는 책인데 네. 이것도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책이에요. 네. 읽어보면 저는 끝부분에 찔끔 눈물을 흘렸습니다. 상당히 감동적인 얘기가 숨어져 있어요. 네. 대충 간단하게 네. 그 내용을 설명하자면 이 주인공이 난쟁이 피터예요. 진짜 말 그대로 키가 작고 되게 못생겼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았고 특히 자기 아버지한테까지 학대를 당합니다. 진짜로 이렇게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그렇죠. 있는 난쟁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피터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생활하는데 문제가 있었겠죠. 특히 분노 조절 장애를 앓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면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학교 다닐 때 처음에는 친구들의 놀림을 받아서 외톨이로 지내다가 나중에는 이제 말썽꾼이 돼버리는 거죠. 누가 자기한테 뭐라고 말만 걸면 이제 싸우려고 들고 바로 헐크가 돼버린 거죠. 그렇죠. 또 싸우기 시작하면 이제 지지 않아요. 죽도록 싸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무도 안 건들게 되는 거죠. 진짜 외톨이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친구가 자기를 끝까지 사랑해줬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또 도움을 주시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통해 가지고 도움을 통해서 이제 생각을 바뀌기 시작하는데요. 네네. 이 친구가 결국은 어떻게 되냐? 하버드 로스쿨을 나와요. 변호사가 됩니다. 9.11 사태 때 그 무너져가는 빌딩에 들어가서 사람을 구해내는 영웅까지 됩니다. 그래가지고 방송에도 타고 근데 이런 게 다 실화를 바탕으로 된 소설이에요. 이거 보다 보면 마지막 부분엔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눈물까지 나오는데요. 제가 여기서 가장 감명 깊은 구절은 이거예요. 성공할 만한 사람이 성공하게 되고 행복할 만한 사람이 행복하게 된다. 구체적인 노력이 없고 목적이 없는 사람한테는 결코 성공이나 행복이 올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나온 사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예전에 외신을 통해서도 이게 한번 보도됐을 텐데요. 하버드 경영대학원. 하버드 경영대학원 하면 전 세계 천재들이 모이는 곳 아니겠어요? 네, 입학하기 빡신 곳이죠. 그렇죠. 네. 졸업하기도 힘들고. 거기에서 1979년 졸업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게 있는데 이제 물어본 거죠. 당신에게 구체적인 목표가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걸 물어봤는데 구체적인 목표가 없다는 사람이 84%, 네. 목표는 있지만 그냥 머릿속에 생각한다는 사람이 13%, 네. 그 목표를 종이에 적고 가슴속에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 3%였어요. 그런데 10년 후 1989년에 조사를 했더니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어떻게? 13% 그룹은 그러니까
그 목표가 있다고 생각해서 생각만 가지고 있는 그 그룹이죠. 그거는 목표가 없는 84% 그룹보다 평균 연봉이 2배가 많았대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목표를 구체적으로 적어보고 했던 사람은 그러니까 3% 그룹이죠. 그 그룹은 나머지 97%보다 연봉이 몇 배가 많았을까요? 10배? 이런 거 잘 맞히네요. 예, 10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이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목표를 머릿속에만 생각하지 말고 직접 적어보고 그거를 매일매일 되뇌이면 뭐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인생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구체적인 목표라는 게 여기에서 얘기하는 구체적인 목표라는 게 단순히 돈을 많이 벌는다. 나는 말하자면 뭐 어디 CEO가 되겠다. 이런 단순한 목표가 아니라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표와 목적은 달라요. 목적은 목표보다 더 큰 개념입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 남을 도우면서 살아가야 되겠다라던가 나는 어떻게 되겠다는 이런 목적을 가져야지 단순히 돈을 많이 벌겠다. 어느 자리에 CEO에 올라가겠다. 대통령이 되겠다. 이건 목표인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 이게 중요한 건데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 구체적인 예가 목표와 목적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예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이 두 가지 세상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A라는 세상은 1년에 10만 달러를 벌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5만 달러를 밖에 못 벌어요. 근데 B라는 세상은 25만 달러를 벌 수가 있는데 다른 사람은 50만 달러를 벌 수가 있답니다. 어떤 세상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굳이 선택을 하라면 B.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게 선택하는지 아세요? 어떻게요? 보통 A를 선택한답니다. 그래요? 네. 상대 비교를 하는 거예요. 네. A라는 세상은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2배를 벌잖아요. 네. 근데 B의 세상은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반밖에 못 버는 거예요. 절대적인 가치는 A 세상이 B 세상보다 10만 달러고 25만 달러니까 이게 몇 분의 몇이죠. 계산이 안 되는데. 네. 예. 이렇게 훨씬 작은 2.5배나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세상인데도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가 많이 버는 걸 원해요. 이게 뭐냐면 사람을 보는 게 자기가 평가하는 게 다른 사람보다 다른 사람의 눈으로 자기를 평가한다는 거예요. 10만 달러를 자기가 벌지만 다른 사람들이 5만 달러를 보면 나는 쟤네보다 많이 벌어. 이거를 보통 사람들은 원한다는 거죠. 그게 목표인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라 진짜 말하자면 돈이 목표인 사람은 25만 달러를 벌어야죠. 다른 사람이 50만 달러를 벌더라도. 그러니까 남의 보는 눈으로 자기를 보지 말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어떻게 해야 행복한가 그거를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임이라는 게 다른 사람이 저 사람 성공했어 이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가 이 난쟁이 피터의 얘기에 들어있는데요.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행복을 느낄 수 있어야 진정한 행복이다. 이걸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목표와 목적이 달라야 되고 단순히 돈을 많이 벌겠다. 어떤 지위에 올라가겠다가 아니라 진짜 내 스스로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구직자 분들은 직장을 얻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내가 삼성전자 다닌다고 다 행복해지는 건 아닙니다. 자기가 그 직업을 통해서 진짜 직업에서 얻는 즐거움을 찾는 그런 생활이 돼야지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나 삼성전자 다녀, 나 현대차 다녀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직업을 선택해서는 절대 안 되고요. 그 삶을 통해서 그 직업을 통해서 자기가 행복과 기쁨을 얻을 수 있었을 때 이게 진정한 행복이라는 거를 이 책을 통해서 좀 같이 생각해 보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따라 달변이시네요. 저희 치중 잡담 자체가 그 직무에서 찾는 즐거움
요거를 찾아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대부분의 신입사원들이나 아니면 사회초년생들은 목표가 목적인 줄 알고 살고 있는데 그러한 점을 좀 잘 설명해 주셔서 신입사원들한테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다잡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대표님도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그 난쟁이 피터 읽어가시면서 네. 예, 다시 내가 혹시 목적과 목표를 헷갈려서 목표를 향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남들의 보는 시선으로 자기를 보고 있지 않은가. 이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를 왜 훈육을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꼴과 오브젝트는 확실히 다릅니다. 네, 이상으로 동물의 왕국, 회사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를 이국영 부장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네, 부장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또 있으신가요? 예, 오늘 그 힘든 상황에서 저 디스하는 거 말고. 디스 안 해요. 힘든 상황에서 오늘 방송 또 녹음을 하느라 이 대표님도 힘들었고 저도 힘들었지만 우리가 이걸 통해 가지고 진짜 즐거움을 얻는다면 이거는 목표가 아니라 목적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단순히 이 방송을 통해서 절대 돈을 벌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지만 여러분들한테 이 하나의 이걸 하면서 여러분들도 하나를 얻어가시고 저희들도 이 얘기를 하면서 스스로 깨닫는 게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걸 하면서 공부를 상당히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표보다는 목적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동물의 왕국 오피스에서 살아남기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여러분의 취업을 응원하는 우리 모두의 취업백서 취중답담은 다음 주 월요일 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